이 아이, 제가 하버드에 보내겠습니다. 10조 원대 재벌가 저택. 대리석 바닥에 무릎 꿇은 말단 운전기사의 입에서 터져나온 선전포고였습니다. 그의 중졸 이력서는 완벽한 위장이었어요. 진짜 정체는 전국 1등을 3년 내리놓친 적 없는 천재였습니다. 그가 목숨 걸고 품은 아이는 재벌가의 유일한 장손이었지만 말을 더듬었고 친할아버지조차 불량품이라 버린 핏줄이었죠. 그 순간 계모의 서늘한 입꼬리가 비틀려 올라갔습니다. 좋아. 성공하면 10조짜리 경영권을 주마. 실패하면 넌 감옥행이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모두가 비웃으며 손가락질했죠. 과연 밑바닥에 숨어있던 천재는 바보라 불린 아이의 운명을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지금 계신 그곳에 행복이 가득할 거예요. 대한민국 10대 재벌 서태창 회장의 저택에서 연말 파티가 열리던 밤이었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 수백 개가 천장에서 별처럼 쏟아졌고 현악 사중주단의 모차르트가 캐비어 향과 함께 로비를 가득 채웠죠. 정재계 최상류 인사 200여 명이 모인 그 화려한 자리에 이 집의 장손이자 유일한 혈육인 12살짜리 소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거였어요. 지우는 주방 구석, 업소용 냉장고와 벽 사이. 어른 하나 겨우 끼일 만한 틈새에 쪼그려 앉아 손님상에서 내려온 접시를 더듬고 있었습니다. 연어 스테이크에 잘려나간 꼬리 부분과 빵 부스러기를 두 손에 움켜쥐고 허겁지겁 입에 넣었는데 소스가 턱을 타고 흘러내려도 닦을 겨를이 없었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지만 파티 날만큼은 주방이 어수선해서 눈을 피하기가 그나마 수월했거든요. 재벌가의 장손이 제 집 주방 바닥에서 남은 음식을 주워 먹어야 하는 처지라니 누가 믿기나 하겠습니까? 빵 부스러기가 목에 걸려 콜록거리는 순간 지훈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늘 그랬어요. 배가 고프거나 몸이 움츠러들 때면 어김없이 그 기억이 올라왔으니까요. 병원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형광등 아래 하얗게 바랜 침대 시트 위로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4살이었던 지훈의 손을 엄마가 잡고 있었는데 혈액암이 머리카락을 전부 앗아간 뒤라 두피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핏기라곤 한 톨도 남지 않은 얼굴로 엄마가 지훈의 볼을 어루만지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소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수천 번을 되뇌어 봤지만 한 번도 알아내지 못했어요. 엄마의 손이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고 심전도 모니터의 삐소리가 길게 한 줄로 이어지던 그 순간을 지훈은 아직도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 식은땀을 쏟으며 되살려내곤 했습니다. 그로부터 5해가 흘러 9살이 되었을 때 아빠마저 떠났죠. 장대비가 쏟아지던 저녁이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던 아빠가 지훈을 번쩍 안아 올려 이마에 입을 맞추었는데 그게 마지막 일 줄은 몰랐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아빠가 빗속 아스팔트 위에 무릎부터 꺾이듯 쓰러졌고 구급대원들이 달려드는 동안 지훈은 현관 처마 밑에 맨발로 서서 그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아빠를 부르려 입을 벌렸는데 소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목구멍이 돌덩이로 막힌 것처럼 가슴만 헐떡거렸고 그날 밤 이후로 지훈의 입술은 말을 시작할 때마다 제멋대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번의 상실이 12살 소년의 혀를 묶어버린 거였죠. 콜록거리던 기침이 멎자 지훈은 다시 차가운 주방 바닥 타일의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무릎이 시렸어요. 냉장고 모터가 윙윙거리는 소리만 귓가를 맴돌았죠. 그때 저 멀리 파티장 홀에서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무대 한가운데서 7살짜리 소년이 자기 키만 한 바이올린을 능숙하게 켜고 있었는데 수천만 원짜리 이탈리아 장인 악기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에 손님들이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계모 수진의 친아들, 지훈보다 5살 어린 이복 동생이었죠. 연주가 끝나자 부인들이 앞다투어 아이의 볼을 어루만지며 천재 아니냐고 입을 모았고 그 옆에 선 수진은 최고급 실크 드레스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친 채 겸손한 척 손사래를 치고 있었습니다. 호호, 둘째가 워낙 음악에 소질이 있어서요. 누가 봐도 완벽한 안주인 소름이 돋을 만큼 자연스러운 미소였어요. 그때 한 사모님이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도련님은 어디 있나요? 이렇게 큰 자리에 얼굴을 안 비추시다니. 순간 수진의 눈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내 눈시울을 붉히며 목소리를 한 톤 낮추었어요. 사실은요, 그 아이가 지능이 좀 떨어져서 사람을 많이 무서워해요. 전문기관에서 상담도 받아봤는데 큰 자리에 나오면 발작을 일으킨다고 해서요. 주변 부인들이 어머 안 됐어라 하며 혀를 찾고 수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살짝 찍은 뒤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 한 방울 맺히지 않은 눈으로요. 지우는 그런 소문이 파다한 줄도 몰랐어요. 주방 아주머니가 도련님, 과일 좀 거실로 날라줘요 하며 크리스탈 접시를 건넸고 지우는 두 손으로 조심스레 받아들었습니다. 거실까지 20걸음 남짓. 10걸음째에 홀 입구 문턱을 넘는 순간 수십 쌍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어요. 심장이 벌렁거리기 시작했고 손가락 끝이 저릿저릿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제발 떨어지지 마, 제발. 하지만 기도하는 반대로 접시가 손끝에서 미끄러졌고 크리스탈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현악 사중주를 단숨에 삼켜버렸습니다. 음악이 멈췄어요. 수백 개의 눈동자가 바닥의 파편과 과일 조각 사이에서 얼어붙은 소년을 내려다보았죠. 정막이 칼날처럼 목을 조여올 때 복도 저편에서 휠체어 바퀴가 대리석을 구르는 소리가 또각또각 가까워졌습니다. 서태창 회장이었어요. 경호원 2명이 양옆에서 휠체어를 밀었고 회장의 눈에는 혐오와 수치심이 날 것 그대로 서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 지훈이 입을 벌렸지만 첫 음절부터 혀가 꼬였고 턱이 덜덜 떨렸어요. 더듬거릴수록 홀 안의 침묵은 더 무거워졌고 어딘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서 회장의 지팡이가 대리석 바닥을 내리쳤어요. 쾅! 크리스탈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내 가문에 저런 불량품은 필요 없다.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홀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렸죠. 당장 데려가라. 그 한마디를 내뱉고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휠체어를 돌렸고 손님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12살짜리 장소는 깨진 접시 파편 한가운데서 허물처럼 쪼그라들었어요. 경호원에게 팔을 잡혀 홀 밖으로 끌려 나온 지훈이 복도 맨 끝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하이힐 소리가 총총 따라왔어요. 수진이었죠. 손님들 앞에서 짓고 있던 천사의 미소는 이미 벗겨져 있었고 지훈의 앞에 서더니 얼굴을 바짝 들이대며 속삭였습니다. 너 하나 때문에 파티를 망쳤어. 목소리가 서늘했어요. 수진의 손이 지훈의 팔목을 움켜쥐었고 손가락에 힘이 들어갈수록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비명을 삼킨 채 입술만 질끈 깨물었어요. 수진이 손을 놓고 돌아선 뒤에도 지훈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벽을 짚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긴 소매를 아무리 끌어내려도 가려지지 않는 시퍼런 자국. 5개가 그 팔목 위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난방이 꺼진 좁은 골방의 문이 닫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우는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아빠의 낡은 사진을 끌어안았어요. 사진 속 아빠는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오늘따라 유독 먼 나라 사람 같았습니다.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기에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눈물만 뺨을 타고 베개로 스며들게 했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목소리가 되지 못한 그 한마디가 골방의 어둠 속에서 아무에게도 닿지 못한 채 맴돌았습니다. 그 시각 저택 뒷마당 경비실 모퉁이 어둠 속에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25, 이 저택에서 가장 나이 어린 막내 수행기사 황대호였습니다. 파티장 주차 업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길이었는데 복도에서 벌어진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먼 발치에서 전부 목격하고 만 거였죠. 지팡이 소리도 서늘한 속삭임도 벽을 짚고 떨던 소년의 뒷모습도요. 대호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는데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골방 쪽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던 대호의 눈에 묘한 빛이 스쳤어요. 단순한 측은지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깊고 뜨겁고 위험한 무엇이었을까요?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파티장에서 흘러나오는 왈츠가 차가운 밤 공기를 타고 흩어졌고 대호는 아무 말 없이 어둠 속으로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샹들리에의 황금빛이 저택 전체를 눈부시게 물들이고 있었지만 그 빛이 끝내 닿지 못하는 곳이 두 군데 있었어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젖어가는 12살의 베개와 어둠 속에서 홀로 이를 악물고 선 25 청년의 등이었습니다. 연말 파티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을 뿐인데 그의 겨울은 유독 매서웠습니다. 영하 15도. 저택의 이중창 유리에 성에가 하얗게 피어올랐고 정원의 분수대마저 통째로 얼어붙어 기괴한 얼음 조각처럼 서 있었죠. 뉴스에서는 연일 한파 특보를 쏟아냈고 노숙인 동사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전해지던 그런 겨울이었어요. 지우는 그날도 존재를 지우듯 조용히 저택 안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골방으로 향하던 참이었는데 소파 앞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던 이복 동생의 발이 불쑥 튀어나왔어요. 지훈의 발끝이 거기에 걸렸고 중심을 잃은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물이 동생의 숙제 노트 위로 쏟아졌죠. 순간이었어요. 동생의 입에서 집이 떠나갈 만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고 그 울음은 마치 사이렌처럼 저택 구석구석을 뚫고 퍼져나갔습니다. 하이힐이 대리석을 두드리는 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어요. 수진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수진의 얼굴에는 분노가 날것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울고 있는 친아들의 젖은 노트를 집어든 뒤 지훈을 내려다보는 눈빛이 얼음장보다 차가웠죠.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달싹여봤지만 변명은커녕 첫 글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거든요. 수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지훈의 팔을 잡고 저택 뒤편으로 끌고 갔습니다. 정원을 지나 관리동 넘어 오래전 물건을 쌓아두던 낡은 창고 앞에 멈춰섰죠. 전기가 끊긴 지 오래된 곳이었어요. 수진이 녹슨 철문을 열고 지훈을 안으로 밀어넣은 뒤 밖에서 자물쇠를 채우는 소리가 철컹 울렸습니다. 반성이 될 때까지 거기서 생각 좀 해. 하이힐 소리가 멀어졌고 그게 전부였어요. 창고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손을 눈앞에 갖다 대도 보이지 않았어요. 콘크리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무릎까지 스며들었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죠. 1시간이 지나자 손가락 끝에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2시간이 지나자 온몸이 덜덜 떨리며 이가 맞부딪히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딱딱딱 울렸습니다. 아빠. 지우는 무릎을 껴안고 벽 모서리에 몸을 웅크린 채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였어요. 아빠, 추워요.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콘크리트 벽만 등을 더 차갑게 밀어붙였습니다. 밤 11시였어요. 외부 운전 업무를 마치고 저택에 복귀한 대호가 차고에 차를 세우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시간이면 저택 곳곳에 취침 조명이 들어와야 하는데 본체 뒤쪽이 유독 어두웠거든요. 그리고 무언가가 이상했어요. 파티날 밤 이후로 대호는 무의식적으로 지훈의 동선을 눈으로 쫓고 있었는데 오늘 하루 종일 그 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대호는 경비실 앞을 지나치는 척하며 슬쩍 당직 일지를 훑어보았어요. 이상 없음. 세 글자가 적혀 있었지만 그 세 글자가 오히려 불안감을 키웠죠. 경비원의 눈을 피해 저택 뒷마당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정원을 지나 관리동 뒤편까지 어둠 속을 더듬었습니다. 귀를 곤두세웠어요. 바람 소리에 묻힐 만큼 미세한 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끼익. 누군가가 떨고 있는 소리였어요. 아니, 앓고 있는 소리였죠. 그 소리가 낡은 창고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대호는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자물쇠가 버텼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곧장 차고로 뛰어가 트렁크를 열었고 비상용 쇠지렛대를 움켜쥐었죠. 다시 창고 앞으로 돌아온 대호가 두 팔에 힘을 주자 쇠와 쇠가 부딪히는 굉음이 한밤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자물쇠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문을 잡아 젖히는 순간 대호의 숨이 멎었습니다. 창고 구석, 무릎을 껴안은 채 옆으로 쓰러져 있는 지훈의 얼굴이 손전등 불빛에 드러났는데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이 반쯤 감긴 채 의식이 가물가물했거든요. 영하 15도의 콘크리트 창고에서 몇 시간을 버틴 12살짜리 몸이 한계에 다다른 거였습니다. 대호는 입고 있던 두꺼운 패딩 점퍼를 벗어 지훈을 겹겹이 감싸 안았어요. 작고 차가운 몸이 품 안에서 잔뜩 웅크러져 있었는데 심장 박동이 너무 느렸습니다. 대호가 지훈의 양손을 자신의 가슴팍에 밀어넣고 입김을 불어넣으며 도련님, 눈 뜨셔야 합니다 하고 낮게 말했을 때 지훈의 눈꺼풀이 간신히 떨렸어요. 무슨 소란이냐? 자물쇠가 부서지는 소리를 듣고 경호원 선옷을 대동한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수진의 눈이 패딩으로 지훈을 감싸 안은 대호를 포착하는 순간 눈꼬리가 날카롭게 치켜 올라갔어요. 대호의 뺨을 향해 수진의 손바닥이 날아들었고 찰싹 하는 소리가 차가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대호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품에 안긴 지훈을 더 단단히 감싸 안은 채 수진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가 얼어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불씨가 실려 있었죠. 수진이 코웃음을 쳤어요. 중졸짜리 운전기사가 이 집안일에 주제넘게 참견이냐. 경호원들을 향해 턱짓을 했지만 대호가 지훈을 아는 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기세에 덩치 큰 남자들마저 선뜻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수진의 눈동자가 빠르게 굴러갔습니다. 이 남자를 당장 쫓아내면 간단하겠지만 창고에 가둔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밖으로 나가 입을 열면 어떻게 될까? 계산이 끝나기까지 3초도 걸리지 않았죠. 수진이 경호원들에게 물러서라는 손짓을 하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이 애한테 관심이 많다면 내기를 하나 하지. 목소리가 느긋해졌는데 그 느긋함이 오히려 소름을 돋게 했어요. 7년 뒤 이 아이가 19이 되기 전에
하버드 합격증을 가져와라. 그러면 이 아이 몫의 경영권 내가 손대지 않겠다. 입으로는 경영권을 내걸었지만 수진의 눈은 한 톨도 웃지 않았어요. 진리가 없는 내기에 판돈을 크게 얻는 건 도박사가 아니라 사기꾼의 수법이었죠. 대호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진이 한 발짝 다가서며 톤을 한층 더 낮추었어요. 실패하면 내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보내고 이해의 상속권은 영원히 박탈하겠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품 안에서 지훈의 차디찬 손가락이 대호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는데 그 힘없는 소나기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심장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놓으면 끝이구나. 대호가 이를 악물었어요.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돌아서는 뒷모습을 대호는 이글거리는 눈으로 지켜보았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수진은 서 회장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지훈과 대호를 본체에서 완전히 떼어놓을 방법이 필요했고 철저히 계산된 시나리오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서 회장의 서재 문 앞에 선 수진이 사무적인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아버님, 지훈이가 어젯밤에도 심하게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본체에 두면 다른 식구들이 다칠 수 있으니 뒤편 별채로 격리시키고 기사 하나를 전담으로 붙이겠습니다. 서 회장은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았어요. 소문 안 나게 내가 알아서 처리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 핏줄인 손자의 안위를 확인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죠. 그날 오후 본체 출입이 금지된 지훈이 지만 보따리를 안고 저택 뒤편 낡은 기사 숙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난방 배관이 끊긴 지 오래된 방이었어요. 벽지는 곳곳이 들떠 있었고 천장 구석에는 물자국이 지도처럼 번져 있었죠. 대호가 먼저 도착해 전기 히터 하나를 구해다 놓았는데 그 작은 히터가 내뿜는 붉은 빛이 방 안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지훈이 보따리를 내려놓고 멍하니 방 안을 둘러보다 대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아직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눈빛이 무언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왜 나를 도와주는 건가요? 대호는 대답 대신 히터 앞으로 지훈을 끌어안치며 입을 열었어요. 추우면 말씀하십시오, 도련님. 이불은 제가 더 가져다 놓겠습니다. 지훈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고개를 돌려 들키지 않으려 애썼죠. 이 좁고 낡은 방에서 재벌가의 장손과 막내 기사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택의 샹들리의 불빛은 까마득히 멀어졌고 두 사람에게 남은 건 전기 히터 하나의 붉은 빛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희미한 빛이 앞으로 7년 동안 타오를 불씨의 시작이 될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내기가 성사되자마자 수지는 거침없이 움직였습니다.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 지훈 명의로 되어 있던 신용카드 3장이 일괄 정지되었고 통장 잔고는 출금 동결 처리가 떨어졌죠. 그뿐이 아니었어요. 저택에 드나들던 영어 과외 선생, 수학 과외 선생, 피아노 선생까지 하루아침에 전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진이 직접 전화를 돌렸는데 한결같이 같은 말이었죠. 그 아이한테 더 이상 가르칠 것도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12살 소년이 가진 모든 사다리를 단번에 걷어차 버린 거였어요. 숙소로 돌아온 대호가 이 소식을 전하자 지훈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표정도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기대라는 걸 버린 아이의 얼굴이었죠. 대신 지훈은 태어나 처음으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대호가 가져다 놓은 냄비에 물을 붓고 봉지를 뜯고 면을 넣었어요. 그게 다였는데 허름한 숙소 안을 가득 채운 라면 냄새를 맡으며 지훈의 어깨에서
힘이 스르르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재벌가의 장손이 난생 처음 400원짜리 라면을 후루룩 들이킬 때 대호는 맞은편에 앉아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이상한 일이었죠. 샹들리에 아래에서는 늘 겁에 질려 있던 아이가 전기 히터 하나뿐인 이 좁은 방에서는 처음으로 어깨를 펴고 숨을 쉬었으니까요. 그로부터 사흘째 되는 새벽이었습니다. 시계가 4시를 가리켰을 때 대호가 곤히 잠든 지훈의 어깨를 조용히 흔들었어요. 도련님, 일어나셔야 합니다. 지훈이 눈을 비비며 올려다보자 대호는 두꺼운 패딩과 목도리를 내밀며 한마디만 했죠. 오늘부터 수업을 시작합니다. 교과서도 연필도 보이지 않았어요. 대호는 지훈의 손을 잡고 숙소 문을 나섰고 아직 별이 떠 있는 새벽 하늘 아래 두 사람은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와 나는 닮았구나. 대호는 앞서 걸으며 뒷짐을 진 지훈의 등을 흘겨보았어요. 18, 세상의 바닥을 기어야 했던 자신의 모습이 12살짜리 등에 겹쳐 보였거든요. 그때 대호가 잃어버린 것들, 교복도, 교실도, 친구도, 아버지의 이름도 전부요. 가슴 한구석에서 복수의 불씨와 연민의 물결이 동시에 일렁이는 게 느껴졌지만 대호는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인력시장이었어요. 강남의 유리 빌딩과는 정반대의 풍경이었죠. 새벽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공터에 방한 점퍼를 껴입은 남자들이 3, 4, 5 모여 있었고 15인승 봉고차가 도착할 때마다 자리를 잡으려 거칠게 어깨를 부딪히며 뛰어갔습니다. 흙먼지와 땀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하루 일당 8만 원짜리 막노동 자리 하나를 놓고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을 지우는 눈이 둥그레진 채 바라보았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대호가 지훈의 옆에 쪼그려 앉으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교과서 수학은 나중입니다. 도련님이 먼저 아셔야 할 건 저분들의 피땀이 묻은 10,000원 한 장의 진짜 무게입니다. 해가 뜰 무렵 두 사람은 인력시장 근처 허름한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에서 가장 싼 순대국밥 2그릇을 시켰는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가 테이블에 놓이자 대호가 아무 말 없이 자기 국물 속 고기를 건져 지훈의 뚝배기에 슬쩍 넣었어요. 지훈이 올려다보았지만 대호는 이미 고개를 숙이고 국밥을 떠먹고 있었죠. 재벌가에서 캐비어를 먹어본 12살이 4,000원짜리 순대국밥 한 그릇에 코끝이 시큰해진 건 아마 국물이 뜨거워서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국밥집을 나선 두 사람은 다시 버스를 타고 철거를 앞둔 재개발 달동네로 향했습니다. 빨간 글씨로 철거 예정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골목 안쪽에서는 용역업체 사람들이 이삿짐을 길 위에 내던지며 소리를 질렀어요. 30년 넘게 살았다는 할머니 한 분이 대문 앞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는데 그 옆을 지나가는 양복 입은 남자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주먹이 무의식적으로 꽉 쥐어졌어요. 대호는 그 주먹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달동네 골목길을 빠져나오던 때였어요. 지훈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허리가 직각으로 굽은 할머니가 자기 몸집만 한 파지 리어카를 끌고 있었거든요. 리어카 바퀴가 돌무더기에 걸려 꼼짝도 하지 않았고 할머니는 안간힘을 쓰며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려갔어요. 리어카 뒤에 바짝 붙어 두 손으로 밀기 시작했죠. 바퀴가 돌무더기를 넘어가는 순간 할머니가 뒤를 돌아보았고 지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고물상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주운 파지를 저울 위에 올렸어요. 대호가 지훈에게 눈짓을 보냈고
지우는 고물상 아저씨가 불러주는 무게와 킬로그램당 단가를 손가락을 꼽아가며 암산하기 시작했습니다. 70kg 곱하기 80원, 5,600원. 할머니가 허리 한번 못 펴고 하루 종일 골목을 누빈 대가가 5,600원이었어요. 지훈의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곱셈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산수였죠. 고물상을 나서며 지훈이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려 했어요. 아, 할머니, 감사. 하지만 첫 음절에서 또 혀가 꼬였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고개가 푹 숙여졌습니다. 저택에서라면 혐오스럽다는 눈초리가 날아왔겠죠. 그런데 할머니는 달랐어요. 쭈글쭈글한 손으로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더니 주머니에서 알사탕 하나를 꺼내 지훈의 손바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고마워, 아가. 덕분에 힘 안 들었어. 그뿐이었어요. 놀리지도 짜증내지도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지훈의 눈가가 젖어들었어요. 세상 밖 사람들은 내 말더듬을 미워하지 않는구나. 알사탕을 쥔 손이 가늘게 떨렸지만 이번에는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밤이었어요. 대호가 영어 단어장 대신 낡은 줄 노트 한 권을 지훈 앞에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의 표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적어 보십시오. 지훈은 펜을 쥐었어요. 처음에는 손끝이 떨렸지만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썼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노트 위에 기어가듯 퍼져나갔고 한 페이지가 다 찰 무렵 지훈이 쓴 마지막 문장은 이것이었어요. 오늘 국밥은 따뜻했다. 대호가 어깨너머로 그 문장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꼬리만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죠. 자정이 넘어 지훈이 노트를 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대호는 이불을 끌어 지훈의 어깨까지 덮어준 뒤 소리 없이 숙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걸음은 빨랐습니다. 저택 본체의 경비 교대 시간은 자정 30분, 사각지대가 생기는 시간은 정확히 7분. 대호는 그 7분 동안 본체 뒤편 비상계단을 타고 2층 서류실에 잠입했어요. 수진의 개인 금고 옆 캐비닛 서랍에서 페이퍼 컴퍼니 관련 서류 묶음을 꺼내 휴대폰 카메라로 한 장 한 장 촬영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이 일을 몇 번이나 반복해왔는지 동작은 기계처럼 정확했죠. 촬영이 끝나자 서류를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고 왔던 길 그대로 빠져나왔습니다. 이 사진 파일들은 그날 새벽 암호화되어 저택 밖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의 서버로 전송되었고 대호가 설정해 둔 자동 발송 시스템에 한 격 더 추가되었어요. 대호가 72시간 이상 접속하지 않으면 모든 자료가 검찰과 주요 언론사에 동시에 발송되는 장치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대호가 히터 앞에 앉아 지훈의 감정 일기장을 조심스레 펼쳤어요. 오늘 국밥은 따뜻했다. 그 한 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를 수진에게 복수하기 위한 도구로 쓸 것인가, 아니면 진심으로 지켜줄 것인가. 두 갈래 길이 가슴속에서 엉켜 풀리지 않았어요. 히터의 붉은 빛이 깜빡거리며 대호의 얼굴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고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낡은 창틀을 덜컹거리게 흔들었습니다. 대호는 일기장을 덮고 지훈이 잠든 쪽을 돌아보았어요. 노트를 꼭 안은 채 새근새근 숨을 쉬는 12살의 얼굴이 히터 불빛에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두어 달이 흘렀어요. 지훈의 감정 일기장은 어느새 두 번째 권으로 넘어갔고 입술을 꾹 다물고 책을 읽는 12살의 눈에 조금씩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불씨를 수진도 감지했다는 거였어요. 감시자가 올린 보고서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재에서 그 보고서를 받아든 수진의 입술이 일그러졌어요. 돈줄을 끊고 선생을 잘랐는데도 저 아이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니. 불씨는 커지기 전에 꺼야 했고 무엇보다 대호와 지훈 사이에 자라나는 유대를 뿌리째 잘라야 했습니다. 수진이 직접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면 계약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그 대신 수진은 측근 경호원을 통해 돈이 든 봉투 3개를 동네 어귀에 뿌렸어요. 받는 사람은 인근에서 이름이 알려진 불량배물이었죠. 지시는 단순했습니다. 우연을 가장할 것, 아이를 겁줄 것, 그리고 기사가 주먹을 휘두르게 만들 것. 며칠 뒤 화창한 오후였어요. 대호가 처음으로 지훈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편의점에서 두부 한 모하고 계란 한 판만 사다 주십시오. 도련님. 지훈이 동전 몇 개를 주머니에 넣고 숙소 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제법 가벼웠어요. 혼자서 무언가를 해낸다는 사실이 12살에게는 작은 모험이었으니까요. 편의점 앞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주변은 평화로웠습니다. 가판대에 쌓인 음료수 박스 위로 오후 햇살이 따사롭게 내려앉아 있었죠. 지훈이 유리문에 손을 대려는 순간이었어요. 쿵! 등 뒤에서 무거운 것이 쓰러지는 소리가 났고 돌아보니 가판대가 바닥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음료수 캔이 사방으로 굴러가는 소란 속에서 가죽 점퍼를 입은 남자 넷이 지훈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야, 꼬마. 너 방금 이거 건드렸지? 남자 중 하나가 엎어진 가판대를 턱으로 가리키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지훈은 손도 대지 않았어요. 하지만 변명할 틈도 없이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지훈의 옷깃을 움켜쥐었고 발끝이 바닥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목구멍이 바짝 조여왔어요. 혀가 굳어붙으며 소리가 깨졌고 남자들이 킥킥 웃는 소리가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는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졌죠. 저택복도에서 수진에게 몰렸던 그 밤의 공포가 온몸을 타고 밀려왔습니다. 이거 변상해야지, 안 그래? 다른 남자가 지훈의 주머니를 뒤지려 손을 뻗는 찰나였어요. 바람이 갈라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의 팔이 바람을 가르며 남자의 손목을 낚아챈 거였죠. 뼈와 뼈가 맞물리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가 비명을 질렀고 동시에 지훈의 몸이 누군가의 등 뒤로 끌려갔습니다. 대호였어요. 지훈이 나간 뒤 불안함을 떨칠 수 없어 뒤따라온 것이었죠. 대호가 지훈을 완전히 자기 등 뒤에 숨기며 남자들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대호의 눈이 한순간 가늘어졌어요. 동네 양아치들이 아무 이유 없이 12살짜리를 노린다고? 돈을 받고 움직이는 자들의 눈이었죠. 배우가 누구인지는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대호의 이가 갈렸지만 동시에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자신이 먼저 주먹을 날리게 만드는 것이 함정의 목적이었습니다. 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구속되면 지훈의 방패는 사라지고 수지는 깨끗한 손으로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었죠. 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손가락을 폈습니다. 치지 않겠다. 아니, 칠 수 없었어요. 야, 이 새끼가 웬 노릇이야. 덩치 큰 남자가 대호의 턱을 향해 주먹을 날렸어요. 대호는 피하지 않고 지훈 쪽으로 반걸음 물러섰습니다. 주먹이 관자놀이를 스쳤고 두 번째가 갈비뼈에 꽂혔을 때도 반격하지 않았어요. 남자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목 하나가 어디선가 나타났어요. 대호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도련님, 바닥에 엎드리십시오. 지훈을 아스팔트 위에 엎드리게 한 뒤 그 위로 자신의 몸을 덮었어요. 퍽! 퍽! 강목이 등과 어깨를 내리칠 때마다 대호의 몸이 움찔했지만 품 안의 지훈에게는
충격이 닿지 않았습니다. 둔탁한 타격음이 3번, 4번 이어졌고 대호의 이 사이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그래도 두 팔은 지훈의 머리를 감싼 채 조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귀에 대호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쿵, 쿵, 쿵. 빠르고 거칠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심장 소리 사이사이로 강목이 등을 내려치는 소리가 끼어들었고 지훈은 아스팔트에 볼을 대고 눈을 꼭 감은 채 두 손으로 대호의 옷자락을 움켜쥐었어요. 왜 맞고만 있는 거예요? 왜 한 대도 안 치는 거예요? 12살의 머릿속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찼습니다. 비용, 비용. 경찰 사이렌이 멀리서 울려왔어요. 편의점 주인이 신고한 거였죠. 남자들이 혀를 차며 강목을 내던지고 골목 안쪽으로 흩어졌습니다. 사이렌이 가까워지는 사이 대호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3번째 시도 만에 간신히 상체를 세운 대호의 얼굴은 엉망이었습니다. 입꼬리가 갈라져 있었고 왼쪽 눈두덩이가 벌겋게 부어 반쯤 감겨 있었죠. 그런데 대호가 웃었어요. 갈라진 입꼬리 그대로 환하게 웃으며 지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었어요. 지훈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티장에서도 창고에서도 이 세상 누구도 자신을 위해 이렇게 부서진 적이 없었어요. 아빠가 세상을 떠난 그 빗속의 밤 이후로 단 한 번도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목구멍을 타고 혀를 거치지 않고 입술을 찢듯이 터져나왔습니다. 형? 더듬지 않았어요. 막히지도 끊기지도 되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12해 동안 목 안에 갇혀있던 단 한 음절이 세상 밖으로 처음 온전하게 튀어나온 거였어요. 지훈이 대호의 허리를 껴안고 얼굴을 파묻으며 오열했습니다. 형, 형, 형 같은 글자를 반복할 때마다 어깨가 들썩였고 대호의 찢어진 셔츠가 눈물로 젖어들었어요. 대호는 아무 말 없이 손으로 지훈의 뒷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편의점 앞 아스팔트 위에 두 사람의 긴 그림자가 오후 햇살에 겹쳐져 있었죠. 숙소로 돌아온 밤이었어요. 지훈이 구급상자에서 연고를 꺼내 대호의 등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셔츠를 올리자 등판 전체가 검붉은 멍으로 물들어 있었는데 고사리 같은 손가락이 연고를 조심스레 바르기 시작했어요. 지훈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이 대호의 등 위에 떨어졌을 때 대호의 손이 잠깐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내 복수는 완성이야. 대호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갚겠다고 이 저택에 발을 들였지만 지금 등에 연고를 바르는 이 작은 손이 복수보다 무거웠어요. 더 이상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목적이었죠.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건달들의 배우가 수진이라는 것을 알면 지훈의 가슴에 독이 퍼질 테니까요. 대호는 지훈에게 돌아앉으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엔 이유 없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놈들이 많습니다. 억울하면 도련님이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해요. 지훈이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로 올려다보았어요. 대호가 덧붙였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주먹을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 기꺼이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겁니다. 지훈의 입술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공포가 아니라 무언가를 삼키는 떨림이었어요. 그날 밤 지훈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대호가 코를 골며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살금살금 일어나 책상 위 전등을 켰어요. 서랍에서 꺼낸 건 감정 일기장이 아니었습니다.
대호가 언젠가 한쪽에 쌓아둔 검정고시 문제집이었어요. 첫 장을 펼치자 깨알 같은 활자가 빼곡했는데 지우는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눈에 힘을 주었어요. 내가 약하면 형이 또 맞아야 하니까. 내가 힘을 기르지 않으면 형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펜을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조여졌고 전등 불빛 아래 12살의 눈동자에는 처음 보는 빛이 서려 있었어요. 매서웠습니다. 숙소 밖 골목에는 저녁 때 내리기 시작한 비가 아직도 그치지 않았고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리듬이 마치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와 박자를 맞추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의 기억 속에 한 장면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창고 앞에서 대호가 보여준 눈빛 말이에요. 중졸 학력의 말단 기사가 보여줄 수 있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자물쇠를 부수고 달려든 순간의 판단력, 뺨을 맞고도 물러서지 않았던 기백, 그리고 7년 내기를 수락하면서 미세하게 떨렸던 입꼬리까지. 수지는 그때부터 목 뒤에 가시가 박힌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그래서 손을 썼어요. 그룹 비서실에 기록이 남는 정식 의뢰 대신 업계에서 귀신이라 불리는 불법 흥신소에 은밀히 접촉했습니다. 의뢰 비용만 3천만 원이었죠. 2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그 결과물이 수진의 서재 책상 위에 도착했습니다. 갈색 서류 봉투였어요. 아무런 표식도 없는 투박한 봉투를 뜯는 수진의 손톱이 종이 모서리를 핥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수진의 손이 멈추었어요. 눈동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빠르게 흔들렸죠. 황대호. 중학교 전교 1등, 전국 모의고사 수학 만점, 과학 올림피아드 금상.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수진의 입꼬리가 굳어갔어요. 이 기록은 중졸 운전기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석차 1등을 3년 내내 놓친 적 없는 교사들 사이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 천재라 불렸던 소년의 이력이었거든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고등학교 입학 기록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건 막노동 현장 등록 이력, 새벽 물류센터 일용직 기록, 유흥업소 주차 대리 목록이었죠. 천재가 18배 학교를 그만두고 밤거리를 전전해야 할 이유가 뭘까? 수진의 손가락이 봉투 맨 밑에 있던 마지막 서류를 끄집어냈어요. 누렇게 바른 신문 기사 스크랩이었습니다. 날짜는 7년 전이었고 제목이 굵직했죠. M그룹 대형 회계 조작 사건, 실무자 황모 씨 구속. 수진의 눈동자가 황모 씨라는 세 글자 위에서 얼어붙었어요. 설마. 입에서 저도 모르게 새어나온 한마디였습니다. 대호의 성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가자 실무자의 이름이 나왔어요. 황정수, M그룹 산하 계열사 회계팀 과장,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 수진의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이름을 모를 리가 없었어요. 7년 전에 자기 손으로 만들어낸 이름이었으니까요. 기억이 돌아왔어요. 지훈의 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직후 후처로 이 집안에 들어왔을 때 수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친척들은 출신이 미천한 후처라며 대놓고 멸시했고 명절 때 큰댁 마님은 수진의 찻잔을 일부러 먼 자리에 놓으며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인 서 회장은 어차피 손자가 크면 쓸모없어질 여자라며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죠. 수진의 가슴에 한이 켜켜이 쌓였어요. 하지만 수진은 한을 삼키는 대신 갈았습니다. 2년 뒤 수진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친아들을 단독 후계자로 세우려면 막대한 비자금이 필요했고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죠. 문제는 흔적이었습니다. 비자금의 출처와 경로를 완전히 지우려면 누군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야 했어요.
표적이 된 건 M그룹 계열사의 말단 회계 과장이었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했지만 윗선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남자였죠. 수진이 밤새 조작한 감사 자료와 위조된 자금 이체 내역이 검찰에 넘어갔고 아무 죄 없는 황정수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누명이었습니다. 첫 단추부터 마지막 단추까지 수진의 손끝에서 꿰어진 완벽한 누명이었죠. 감옥에 갇힌 황정수는 지병이 악화되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면회온 18살 아들에게 마지막까지 아빠는 한 푼도 훔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기록이 흥신소 보고서 말미에 적혀 있었어요. 차가운 감방에서 눈을 감은 아버지의 장례식에 달랑 혼자 서 있던 소년. 비가 내리던 공동묘지에서 상주 완장을 두 팔에 감은 채 관을 내려보았을 때 그 소년은 겨우 18이었어요. 그 뒤로 아버지 이름으로 뒤집어 쓴 수십억의 가짜 빚이 소년의 어깨를 짓눌렀고 학교를 접어야 했습니다. 전국 1등이 막노동판에서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새벽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자를 분류하고 밤이면 유흥업소 앞에서 주차 대리를 뛰었어요. 이를 악물고 한 푼 한 푼 모았지만 빚의 이자는 원금보다 빠르게 불어났죠. 그 세월이 보고서 숫자로는 7년이었지만 소년에게는 70년처럼 길었을 거예요. 수진의 손이 벌벌 떨렸어요. 그 소년이 지금 이 저택에 운전기사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가장 말단,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스스로를 밀어넣고 몇 년을 숨죽이며 기회를 노렸던 거였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치의 빈틈도 없이 계산된 복수극이었죠.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창고 앞에서의 그 눈빛, 내기를 덥석 수락했던 배짱 지훈에게 보이는 이상할 만큼 깊은 헌신까지 전부 복수를 위한 포석이었던 겁니다. 수지는 서재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주저앉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장 쫓아내야 했어요. 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증거를 뺏고 흔적을 지우고 이 남자를 영영 사라지게 만들어야 했죠. 수진이 전화기를 집어들었고 15분 뒤 덩치 큰 경호원 5명이 서재 앞에 도열했습니다. 같은 시각 대호의 숙소에서는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칠판 대신 벽에 붙여놓은 커다란 모조지 위에 대호가 매직펜으로 복잡한 도표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이 아니었어요. 실제 상장 기업의 재무제표였죠. 자산 총계에서 부채 총계를 빼면 자본이 남고 그 자본의 흐름을 추적하면 누가 돈을 빼돌렸는지 보인다는 가르침이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도련님, 사람은 속여도 장부는 속이지 못해요. 대호가 매직펜으로 한 계좌를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며 말했죠. 이 계좌에서 저 계좌로 흘러간 돈의 경로를 따라가 보십시오. 돈이 사라진 곳에 반드시 누군가의 주머니가 열려 있었던 겁니다. 지우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노트에 숫자를 옮겨 적고 있었어요. 놀라운 건 속도였습니다. 대호가 불러주는 수십자리 계좌번호와 금액을 한번 듣고 그대로 받아 적었고 세 자리 숫자의 곱셈을 암산으로 풀어냈죠. 12살짜리의 눈이 숫자 위를 훑을때면 마치 악보를 읽는 연주자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대호가 잠깐 펜을 멈추고 지훈의 노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숫자는 타고난 언어구나. 대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지훈은 그 시선을 의식하지 못한 채 다음 줄로 넘어가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쿵! 숙소 문이 벽에 부딪히며 열렸어요. 경호원 5명의 어깨가 좁은 문틀을 가득 메웠고 그 뒤에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날이 서 있었어요. 한 손에는 갈색 서류 봉투가, 다른 손에는 핸드백이 들려 있었죠.
대호가 천천히 매직펜을 내려놓고 몸을 돌렸습니다. 벽에 붙은 모조지 위에 재무제표 도해가 수진의 시야에 들어왔을 텐데 수진은 그걸 볼 여유가 없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수진의 입술이 실룩거렸고 대호의 표정은 놀랍게도 담담했어요. 마치 이 순간이 올 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지훈이 겁먹은 눈으로 대호와 수진을 번갈아 보았어요. 대호가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만 했습니다. 도련님, 자리 비켜 계십시오. 지훈은 일어서면서도 대호의 셔츠 끝자락을 놓지 못했어요. 경호원 하나가 지훈의 팔을 잡고 방 밖으로 끌어냈고 문이 닫혔습니다. 지훈이 마지막으로 본 건 수진을 향해 미세하게 턱을 치켜드는 대호의 옆모습이었어요. 방 안에는 대호와 수진 그리고 숨막히는 정적만 남았습니다. 수진의 손에 갈색 서류 봉투가 쥐어져 있었고 대호의 등 뒤 낡은 캐비닛 위에는 밤마다 본체에서 빼돌린 페이퍼 컴퍼니 증거 자료가 잠들어 있었죠. 캐비닛 서랍 손잡이에 걸린 작은 자물쇠가 형광등 빛에 반짝였는데 그 안에 든 것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이 방에서 대호뿐이었습니다. 숙소안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겨우 3걸음이었습니다. 3걸음. 경호원이 지훈의 팔을 잡아 방 밖으로 밀어냈어요. 지훈이 뒤돌아보며 형 하고 외쳤지만 문이 쾅 닫혔습니다. 이제 숙소 안에는 수진과 대호 단 두 사람만 남았어요. 수진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구두굽이 콘크리트 바닥을 찍는 소리가 좁은 방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대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 캐비닛을 가리듯 선 채로 수진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어요. 수진이 핸드백에서 수표책을 꺼냈어요. 탁자 위에 펼쳐놓은 수표에는 빼곡하게 0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십억이었죠. 아버지 누명은 벗겨줄 테니까 이걸 챙기고 내일 당장 이 나라를 떠나라. 수진의 목소리가 느릿느릿 흘러나왔어요. 거만했지만 어딘가 급한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세상에 없다고 믿어왔던 여자의 마지막 카드였어요. 대호는 수표를 빤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숫자 하나하나를 읽는 것처럼 천천히요. 수진의 눈꼬리가 올라가며 입꼬리에 승리의 기색이 스치는 순간 대호가 수표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반으로 접었습니다. 다시 반으로 찢었어요. 갈기갈기. 종이 조각이 탁자 위에 눈발처럼 흩어졌고 숙소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굳었어요. 미쳤어? 목소리가 높아졌죠. 수십억을 찢어? 중졸짜리 운전기사 주제에 체면이라도 있는 줄 아냐? 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탁자 위에 흩어진 종이 조각을 한번 내려다보고 다시 수진의 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두려움은 없었어요. 수진의 손바닥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쨍 하는 소리와 함께 수표 조각이 바닥으로 흩날렸죠. 좋아, 끝까지 가자 이거지. 수진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그건 오히려 더 무서운 신호였습니다. 수진이 한 발 더 다가서며 대호의 얼굴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감방에서 비참하게 눈 감은 내 애비처럼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해주마. 한 글자 한 글자에 살기가 실려 있었죠. 아버지, 감방, 죽음. 수진이 대호의 가장 깊은 상처를 손가락으로 후벼 파는 순간이었어요. 대호의 턱 근육이 굳었습니다. 주먹을 쥔 손등에 핏줄이 솟았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그 협박 아끼셨다가 검찰 앞에서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수진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심장이 멈추거나 도련님에게 해가 가면 당신의 페이퍼 컴퍼니, 비리 장부 원본과 녹취록이 검찰과 주요 언론사 100곳에 동시 발송됩니다.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대호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톤을 더 낮추었죠. 지난 몇 년 동안 이 저택에서 숨쉬며 모은 것들이 적지 않거든요. 72시간마다 제가 접속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발송되는 시스템이니까 저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라면 잘 계산해 보십시오. 수진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게 보였어요. 의자 등받이를 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데드맨 스위치. 자기가 대호를 건드리는 순간 모든 게 터진다는 뜻이었어요. 손을 대도 쫓아내도 가둬도 어떤 수를 써도 72시간 뒤에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였죠. 수진의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미친 듯이 돌아갔어요. 이 남자를 당장 제거할 수 없으면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대호가 수진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내려놓았어요. 당신 목을 조르는 건 너무 시시합니다. 당신의 탐욕에 망가진 이 아이를 당신 자식보다 수백 배 위대한 인간으로 키워내서 당신이 세운 세상을 철저히 무너뜨릴 겁니다. 그게 제 복수예요. 목소리에는 분노도 격앙도 없었어요. 마치 이미 결정된 미래를 읽어주는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수진의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죠. 수진은 이를 악물었어요. 어차피 돈도 없고 선생도 없고 학교 근처에도 못 가본 저 쓰레기들이 하버드를 갈 확률은 0이야. 7년만 참자. 내기 조건을 걸어두었으니까 하버드 불합격이 확정되는 순간 상속권을 합법적으로 뺏을 수 있어. 그때까지만 살려두면 돼. 수지는 핸드백을 거칠게 집어들며 몸을 돌렸어요. 좋아. 내 스위치니 뭐니 하는 걸 믿어줄 테니 이 판은 7년 뒤에 끝내자. 그 말을 남기고 경호원들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완전히 손을 놓은 건 아니었어요. 처음 몇 달은 감시자를 붙여 대호와 지훈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았죠. 그런데 감시 결과는 매번 같았어요. 지훈은 여전히 말을 더듬었고 숙소 밖으로 나설 때면 주눅이 든 모습이었으며 대호는 그저 운전과 허드렛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수진의 경계심이 서서히 풀려갔어요. 반년쯤 지나자 감시자를 한 명 줄였고 1년이 지나자 아예 보고 주기를 한 달에 한 번으로 늘렸죠. 수진의 눈에 비친 두 사람은 완벽한 실패자들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수진이 방심하고 대호가 스위치를 쥐고 서로가 서로를 건드릴 수 없는 팽팽한 교착 상태가 완성되었습니다. 문 밖이었어요. 밀려나온 지우는 숙소 문 옆 벽에 등을 붙이고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은 수진이 안에서 일을 끝내기만 기다리며 복도 저편에 서 있었고 지훈에게는 관심이 없었죠. 처음에는 겁이 나서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훈의 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감방에서 눈 감은 내 애비. 수진의 그 한마디가 얇은 벽을 뚫고 들렸어요. 이어서 대호의 서늘한 반격이 뒤따랐죠. 페이퍼 컴퍼니, 비리 장부, 자동 발송.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들린 말. 이 아이를 수백 배 위대한 인간으로 키워내서 당신 세상을 무너뜨리겠다. 지훈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소리 없이 맞춰졌어요. 편의점 앞 건달들. 그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배우가 계모였구나. 형이 반격하지 않고 막기만 했던 이유가 경찰에 잡히면 나를 지킬 수 없어서였구나. 그리고 형에게는 아버지가 있었구나.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바로 저 여자였고 형은 복수를 위해 이 집에 들어왔지만 결국 나를 지키는 쪽을 택한 거였구나.
등판 가득 시퍼렇게 들어찬 멍을 연고로 닦아줬던 그 밤이 떠올랐어요. 대호는 진실을 알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삼켰어요. 나를 위해서. 지훈이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올 것 같았거든요. 등을 기댄 벽이 차가웠는데 가슴 안쪽에서 올라오는 것은 뜨거웠어요. 그 뜨거운 것의 이름을 12살은 아직 몰랐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턱을 타고 셔츠 앞섬을 적시며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과 경호원들이 나가고 난 뒤 대호가 문 밖에 서 있는 지훈을 발견했어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지만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호도 묻지 않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설명이 필요 없는 공기가 흘렀죠. 대호가 안쪽으로 고개를 까딱이자 지훈이 숙소로 들어왔고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감정일기를 펼치지 않았어요. 대신 책상 위 검정고시 문제집 옆에 놓인 대호의 재무제표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죠. 자산, 부채, 자본, 자금 흐름. 숫자 하나하나가 이전과 다르게 읽혔어요. 이건 교과서가 아니었습니다. 형이 내 손에 쥐어준 무기였어요.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히터 불빛 아래 대호가 등을 보인 채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 넓은 등판 위로 아직 낮지 않은 멍 자국이 셔츠 사이로 어른거렸습니다. 지훈의 눈에서 마지막 물기가 거쳤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12살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차갑고 단단한 빛이 올라왔습니다. 울음은 끝이었어요. 이 아이는 다시 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노트를 덮는 지훈의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조여졌고 좁은 숙소 안에는 히터가 웅웅거리는 소리와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 고요하게 남았어요. 7년이 흘렀어요. 숙소 벽에 걸린 달력이 12번 바뀌고 또 12번 바뀌고 그렇게 7번이 지나갔습니다. 12살이던 소녀는 어느덧 19이 되었고 주먹을 쥐면 손등에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청년의 몸을 갖게 되었죠. 하지만 세상이 본 지훈의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었어요. 낮에 지훈은 철저한 실패자였습니다. 기름때가 빠지지 않는 작업복을 입고 인쇄 공장에서 종이 뭉치를 나르거나 오토바이 뒤에 배달 가방을 메고 골목길을 누볐어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을 때도 고개를 푹 숙였고 누가 말을 걸면 습관처럼 더듬거렸죠. 수진이 붙여놓은 감시자의 눈에 비친 지훈은 학교도 못 간 채 밑바닥을 전전하는 쓸모없는 장손이었어요. 보고서는 매번 같았습니다. 별 이상 없음. 배달과 공장 일만 반복 중. 수진은 그 보고서를 읽을 때마다 와인잔을 기울이며 입꼬리를 올렸죠. 하지만 밤이 되면 숙소의 풍경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대호가 창문에 암막 커튼을 친 뒤 전등을 켜면 벽 한 면이 빼곡한 수식과 영어 문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훈은 3년에 걸쳐 중학과정과 고등과정을 독학했고 15에 검정고시를 통과했어요. 시험장에 갈 때도 대호가 감시자의 이동 경로를 미리 파악해 우회 루트를 짰죠. 그 뒤 4년은 더 치열했어요. 대호가 해외 온라인 강의 계정을 만들어 주었고 지훈은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영어 에세이와 미적분을 파고들었습니다. 코피가 쏟아지면 휴지를 코에 틀어막은 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SAT 만점, 국제경제올림피아드 금상, 성적표 위에 숫자들이 하나둘 쌓여갈 때마다 대호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는데 그건 걱정의 주름이 아니라 무언가를 확신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수진도 7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 2, 3년은 우회적으로 손을 뻗었어요.
지훈이 일하던 공장에 갑자기 세무조사가 들어와 문을 닫게 만들기도 했고, 배달 오토바이의 브레이크가 느슨해진 채로 돌아온 밤도 있었죠. 하지만 대호가 매번 한 발 앞서 막아냈어요. 공장이 닫히면 다음날 새 일자리를 구해왔고, 오토바이는 출발 전 반드시 직접 점검했습니다. 수진의 방해가 번번이 빗나가자 그녀는 서서히 흥미를 잃었어요. 4년째부터는 보고 주기가 석 달에 한 번으로 늘어났고 5년째에는 감시자를 아예 철수시켰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에서 지우는 이미 끝난 게임이었거든요. 그 사이 수진은 더 큰 판을 벌이고 있었어요. 매년 서태창 회장에게 올리는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죠. 지훈이 폭력성이 심해져 자해 증세까지 보여 전문 폐쇄병동에서 장기 치료 중입니다. 서 회장은 서재에 앉아 그 보고서를 읽으며 한숨을 내쉬었지만 직접 확인하러 나서지는 않았어요. 수진이 병원 측과 손을 잡고 가짜 진료 기록까지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었죠. 서 회장의 눈과 귀는 완벽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이었어요. 뉴스 속보가 전파를 탔습니다. M그룹 서태창 회장, 췌장암 말기 진단. 서울대병원 VIP 무균실에 긴급 입원. 지우는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숙소에서 대호의 노트북 화면으로 그 소식을 보았어요. 화면 속 병원 정문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할아버지의 이름 석자가 자막으로 흘러갔습니다. 지훈의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병상에서 서 회장의 의식은 맑았다 흐려지기를 반복했어요. 링거와 모르핀 사이를 오가는 몽롱한 상태에서 노인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지훈이는 요즘 어찌 지내느냐? 병실에 앉아있던 수진이 즉시 눈가를 손수건으로 눌렀어요. 아버님, 제가 매달 병원에 면회를 가지만 지훈이가 아버님 이야기만 나오면 물건을 집어던져서요. 의사 선생님도 당분간 외부 접촉을 삼가라고 하셨어요. 가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죠. 서 회장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수진 말고는 아무도 병실에 들어올 수 없었으니까요. 경호원과 변호사, 병원 관계자까지 전부 수진의 돈으로 입이 봉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은 한 발 더 나아갔어요. 서 회장의 의식이 희미해진 틈을 노려 오른손 엄지를 들어 인주에 눌렀습니다. 종이 위에는 경영 정권 및 지분대리 행사 위임장이라는 제목이 선명했어요. 서 회장의 손가락이 인주 위에 찍히는 순간 수진의 눈빛이 번뜩였고 곁에서 지켜보던 변호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훈의 19번째 생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법적으로 완전한 성인이 되는 날이었죠. 수진은 그 하루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지훈이 성인이 되어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끝장을 내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내기 조건 미달, 즉 하버드 불합격을 근거로 장손 서지훈의 이사 선임안 부결과 성년 의견 신청을 통한 지분 행사권 제한 안건을 묶어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했어요. 회사 안에는 장손이 완전히 축출되고 수진의 친아들이 단독 후계자가 될 거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같은 날 밤이었어요. 숙소 안. 지훈이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벗고 샤워실에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물줄기가 7년치 위장의 먼지를 씻어냈어요. 샤워실에서 나온 지훈의 앞에 옷걸이가 걸려 있었는데 대호가 직접 다림질해 놓은 검은색 맞춤 정장이었어요. 넥타이까지 가지런히 걸려 있었죠. 지훈이 셔츠 단추를 하나씩 잠그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12살의 겁먹은 소년이 아니라 턱선이 단단해진 청년이 서 있었어요. 대호가 낡은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하버드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가 떠 있었어요. 조기 합격, 전액 재정 지원.
네 글자가 화면 위에 선명했죠. 지훈이 넥타이를 매다 말고 화면을 돌아보았어요. 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말없이 미소가 번졌어요. 수진의 오만함이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무기를 쥐어주었습니다. 대호가 나지막이 말했죠. 그뿐이 아니었어요. 대호는 7년 동안 또 하나의 전선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수진 측 재무팀장이었어요. 대호의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우는 과정에서 서류를 직접 조작해야 했던 그 사람은 양심의 가책에 밤잠을 설치며 살아왔거든요. 대호가 3년 전에 처음 접촉했고 2년에 걸쳐 신뢰를 쌓았으며 결정적인 증거와 증언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내일 주주총회장에서 터뜨릴 마지막 폭탄이었죠. 지훈이 정장 차림으로 숙소를 나섰어요. 손에는 검은 우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보슬비가 내리는 밤이었죠. 대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혼자 걸어나간 지훈이 향한 곳은 아버지의 낙골 땅이었어요. 낙골암 앞에 서자 빗소리만 고요하게 울렸습니다. 아빠, 내일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지훈은 소리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였어요. 낙골암 유리 너머 아버지의 사진이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지훈의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대호가 마른 수건을 내밀었고 지훈이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말은 필요 없었어요. 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지훈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숙소 탁자 위에는 검은색 USB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 7년의 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내일 아침 주주총회장의 문이 열리면 이 작은 장치 하나가 세상을 뒤집어 놓을 거였습니다. 시계 바늘이 자정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고 숙소 밖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있었어요. 그룹 본사 최고층이었어요.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대회의실에 수백 명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대주주들이 앞줄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고 임원진은 양쪽 옆줄에 팔짱을 낀 채 시선을 피했어요. 뒷줄에는 카메라를 든 기자단이 저마다 자리를 잡고 렌즈를 닫고 있었죠. 회의실 중앙 천장에 매달린 대형 스크린은 아직 꺼져 있었고 탁자 위에 놓인 전자 투표 단말기마다 빨간불이 깜빡이며 투표 대기 상태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단상 정중앙에 수진이 올라섰어요. 검은색 정장이 마치 상복처럼 보였는데 그 위에 걸친 진주 브로치만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수진의 표정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7년을 기다려온 이 순간을 위해 모든 말판을 짜놓았으니까요. 마이크를 잡은 수진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주 여러분, 임원 여러분, 회장님의 병환이 깊어지신 와중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단호했어요. 장손 지훈이는 학업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조차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폐쇄병동에서 수년째 치료 중이지만 차도가 없고 경영 능력은 고사하고 의사소통조차 어려운 상태입니다. 수진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는데 그건 7년 전 파티에서 보여줬던 것과 똑같은 연기였죠. 어쩔 수 없이 가문을 위해 뼈를 깎는 결정을 내립니다. 수진의 오른쪽 두 번째 줄에 이복 동생이 앉아 있었어요. 수진의 친아들은 고급 수트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 차기 후계자라는 명패가 놓인 자리에서 턱을 괴고 장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입꼬리에 거만한 웃음이 번져 있었죠. 임원진의 얼굴이 침통하게 굳어갔어요. 반대하고 싶어도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쥐고 있는 위임장에 서 회장의 지장이 찍혀 있었으니까요. 한 명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전자 투표 단말기 위에 손가락들이 올라갔습니다. 이사 선임안 부결, 지분 행사권 제한. 버튼을 누르면 장손 서지우는 이 회사에서 영원히 지워지는 거였어요. 손가락이 버튼 위에 닿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잠깐 투표를 멈추십시오. 회의실 뒤편에서 터져나온 목소리에 수백 개의 고개가 일제히 돌아갔어요. 대회의실 양쪽에 무거운 마호가니 문이 안쪽으로 쾅 젖혀졌습니다. 문을 막아서던 경호원 2명이 비틀거리며 옆으로 밀려났고 그 사이로 한 남자가 성큼 들어섰어요. 32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턱선, 정장 위로 드러나는 중후한 체구. 대호였습니다. 7년 전에 마른 청년이 아니었어요. 경호원들이 다시 앞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대호가 양쪽 어깨를 밀어내며 길을 텄고 그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의 모습이 기자단의 렌즈에 잡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핏의 검은 정장, 반듯하게 넘긴 머리카락 아래 또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입꼬리에 걸린 여유로운 미소. 지훈이었어요. 19의 청년이 수백 명의 시선을 받으며 회의실 중앙 통로를 걸어 들어왔습니다. 걸음걸이에 주눅이라곤 없었어요. 어깨가 펴져 있었고 시선은 정면의 단상을 똑바로 향하고 있었죠.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앞줄의 대주주 하나가 옆 사람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이 설마 장손인가?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치듯 터졌어요.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 불청객들을 당장 끌어내라. 목소리가 갈라졌죠. 하지만 경호원들은 움직이지 못했어요. 대호가 통로 중앙에 버티고 서서 팔짱을 꼈는데 그 체구와 눈빛 앞에서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상 앞 계단을 올라 수진의 바로 옆에 섰어요. 수진보다 반뼘은 더 큰 키가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훈이 수진의 손에서 마이크를 뺏어 들었어요. 저항할 틈도 없이 마치 자기 것을 되찾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죠. 지훈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하지만 목소리만은 꿋꿋하게 올라왔습니다. 12살에 더듬거리던 그 입에서 7년의 밤을 견딘 바리톤이 회의실 끝까지 울려 퍼졌어요. 안녕하십니까? 서태창 회장님의 장손 서지훈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마저 사라졌어요.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었지만 한 글자도 더듬지 않았습니다. 앞줄의 한 원로 주주가 안경을 벗어 닦으며 눈을 비볐어요. 7년 전 파티장에서 접시를 깨뜨리고 울먹이던 꼬마가 저 청년이라는 걸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수진의 친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분노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단상으로 뛰어올라 지훈의 어깨를 밀치려는 순간 뒤에서 대호의 손이 날아왔어요. 어깨 하나를 정확히 누르자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에 흉하게 주저앉았습니다. 대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그 장면을 잡았고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죠. 지훈이 품속 안주머니에서 검은색 USB를 꺼냈어요. 어젯밤 숙소 탁자 위에 놓여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단상 옆 메인 컨트롤러에 USB를 연결하자 대형 스크린이 파란빛으로 켜졌어요. 파일 목록이 뜨고 수백 개의 시선이 화면 위로 쏠렸습니다. 지훈이 마이크를 다시 들었어요. 지금부터 이사 선임 부결 안건보다 1000배는 더 흥미로운 발표를 하겠습니다. 목소리에 여유가 묻어났죠. 어머니가 7년 전에 내신 과제가 있었거든요. 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진의 무릎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단상 앞에 선 지훈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라갔고 임원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스크린을 올려다보았어요. 회의실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진 활줄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검지가 엔터키 위에 멈춰 있었어요. 이 키 하나를 누르면 7년의 어둠이 끝나고 수진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거였습니다. 지훈은 눈을 한번 감았다 떴어요. 스크린의 파란빛이 그의 얼굴 위로 번졌고 수백 명의 숨이 멎은 채 기다리고 있었죠. 지훈이 엔터키를 눌렀어요. 딸깍. 그 작은 소리가 회의실을 가르듯 울렸습니다. 스크린의 첫 번째 파일이 열렸어요. 화면 가득 퍼진 문서의 상단에는 하버드 대학교 문장이 선명했고 그 아래로 영문과 한글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4년 전액 재정 지원 조기 합격. 서지훈.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3초, 5초, 그리고 앞줄 어딘가에서 세상에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뒤이어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뒤로 번져갔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고 셔터 소리가 빗줄기처럼 쏟아졌습니다. 7년 전의 내기. 수진이 자신만만하게 걸었던 그 불가능한 조건을 정확히 하루 앞두고 지훈이 부숴버린 거였어요.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단상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목이 쉬도록 소리쳤죠. 조작이야. 가짜라고. 학교 근처에도 못 간 놈이 배달이나 하던 쓰레기가 어떻게 하버드를 가. 고급 정장 차림의 여자가 쓰레기라는 단어를 내뱉는 순간 앞줄의 대주주 몇 명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지훈은 미소를 지웠습니다. 표정 없이 차분하게 키보드를 한 번 더 눌렀어요. 두 번째 파일이 열렸습니다. 영상이었어요. 화면 안에서 백발의 외국인이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디어 서지훈, I.M. 해리슨 교수, 하버드 대학교 입학처장입니다. 유창한 영어 사이사이에 한국어 자막이 흘렀어요. 당신의 에세이는 우리 심사위원단 전원을 사로잡았습니다. 경제학적 분석의 깊이와 실증 데이터의 정교함이 놀라웠으며 무엇보다 당신이 역경 속에서 보여준 지적 성취가 경이롭습니다. 교수가 지훈의 이름을 또박또박 발음하며 축하를 건네자 회의실 안에서 탄식과 감탄이 뒤섞여 흘러나왔습니다. 조작이라는 수진의 외침이 허공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어요. 넋이 나간 한 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어요. 서 도련님, 도대체 어떤 에세이를 쓰셨길래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 임원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스크린에 에세이 제목이 떠올랐어요.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구조적 모순과 개혁 방안. 장내가 다시 한번 술렁였죠. 지훈이 마이크를 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에세이의 실증 사례로 사용된 기업이 바로 저희 M그룹입니다. 회의실의 온도가 확 내려갔어요.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지훈이 화면을 넘기자 스크린의 숫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법인 등기 사본, 그 법인을 통해 이체된 수백억 원의 자금 흐름도 최종 수취인이 수진 명의의 비밀 계좌로 연결되는 추적 경로가 한 장 한 장 공개되었습니다. 지훈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짚으며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이 자금은 지난 10년 동안 해외 유령 법인을 경유하여 빠져나갔습니다. 총액은 이 화면에 적힌 그대로이며 모든 계좌번호와 이체 일자가 검증 가능한 원본 자료에 기반합니다. 기자들의 펜이 미친 듯이 움직였고 앞줄의 대주주들은 서류를 집어던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때 회의실 옆문이 열렸습니다. 대호가 고개를 돌렸고 한 남자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걸어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의 마른 체구, 안경 너머로 충혈된 눈. 수진 측 재무팀장이었습니다. 7년 전 대호의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한 서류를 직접 조작해야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양심의 가책에 밤잠을 설쳐온 그가 마침내 증인석으로 올라섰습니다. 재무팀장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저는 당시 이수진 씨의 지시로 회계 감사 기록을 조작한 당사자입니다. 회의실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어요. 스크린에 다음 화면이 떠올랐는데 그건 병실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흐릿한 화질 속에서 수진이 의식을 잃은 서 회장의 엄지손가락을 들어 인주에 누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재무팀장이 덧붙였습니다. 어제 이수진 씨가 서태창 회장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임장을 작성한 현장 영상입니다. 임원 한 명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며 이건 문서 위조잖아 하고 외쳤어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지며 회의실을 낫처럼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지훈이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오래전의 것이었죠. M그룹 산하 계열사의 내부 회계 감사 기록 원본 파일. 수진이 비자금을 감추기 위해 무고한 한 사람에게 횡령 누명을 씌웠던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화면에 황정수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대호의 아버지.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의 이름이 수백 명 앞에서 처음으로 복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호가 통로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스크린을 올려다보았어요. 턱 근육이 굳어 있었고 눈이 붉어져 있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7년을 참았던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수진의 다리에서 완전히 힘이 빠졌어요. 무릎이 꺾이며 단상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톱이 마루를 긁는 소리가 마이크에 잡혔죠. 그 순간 회의실 양쪽 문이 동시에 열렸어요. 금융감독원 조사관 2명과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경찰 4명이 정장 차림으로 들어섰습니다. 대호가 사전에 제보해둔 대로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경찰 한 명이 수진 앞에 멈춰서며 영장을 내밀었고 차가운 수갑이 수진의 양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찰칵. 그 금속 소리가 회의실을 가로질렀어요. 수진의 친아들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돌아가자 얼굴을 양손으로 가리고 비상구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사라지는 뒷모습에 카메라 셔터가 연달아 터졌어요. 경찰이 수진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진이 끌려나가며 지훈을 돌아보았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호가 조용히 다가갔어요. 수진의 귓가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회의실의 소음 아래로 묻힐 만큼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만 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7년의 지옥이 이토록 완벽하고 강인한 후계자를 탄생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대호의 표정에는 분노도 환희도 없었습니다. 다 끝난 사람의 고요함만 남아 있었죠. 수진의 입에서 비명 같은 절규가 터져나왔고 그 소리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장내가 고요해졌어요. 지훈이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앞줄의 원로 주주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수를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뒤이어 옆자리가 일어나고 그 뒷줄이 일어나고 기자석까지 번져갔어요. 수백 명이 기립하여 19살의 청년을 향해 보내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회의실 천장을 울렸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통로 저편에서 대호가 양팔을 가슴 앞에 모은 채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이 젖어 있었죠. 박수 소리가 잦아들지 않는 회의실 안에서 두 사람의 시선만 조용히 마주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 VIP 병동이었어요. 대수술을 마치고 닷새째 의식이 돌아오지 않던 서태창 회장이 그날 오후 처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천장에 형광등이 번졌고 링거줄이 팔뚝 위에서 차갑게 흔들렸어요. 병실 한쪽에 앉아있던 노비서가 벌떡 일어나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서 회장의 입술이 마른 채로 움직였어요. 수진이는, 지훈이는 노비서가 침대 옆 의자를 당겨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의 비자금 횡령, 위임장 위조, 그리고 구속. 지훈의 하버드 합격과 주주총회장 장악. 대호라는 남자가 7년 동안 지훈을 지켜낸 이야기까지 빠짐없이 보고했습니다. 서 회장의 눈이 천천히 커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수진이 매년 올린 보고서가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손자가 폐쇄병동에 갇혀 있다던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거였습니다. 고장난 불량품이라며 내쳤던 자신의 말이 7년이 지나서야 부메랑처럼 돌아와 가슴을 찔렀어요. 서 회장의 주름진 손이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돋은 핏줄이 붉어졌고 눈시울이 빠르게 붉어졌어요. 내가 틀렸구나. 핏줄인 내가 버린 아이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기사가 7년을 지켜냈구나. 서 회장의 턱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지훈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주주총회장에서 입었던 검은 정장 그대로였죠. 반 발짝 뒤에서 대호가 따라 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침대 앞에 서자 서 회장이 갑자기 링거줄을 잡아당겼습니다. 간호사가 달려들었지만 노인의 손을 막지 못했어요. 비틀거리는 다리로 침대에서 내려온 서 회장이 환자복 차림으로 병실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훈이 놀라서 한 걸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하지만 서 회장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타일에 닿을 듯 숙여져 있었어요. 내가 틀렸다. 갈라진 목소리가 병실을 채웠습니다. 독사를 곁에 두고도 몰랐고 내 핏줄을 고장난 물건처럼 내쳤다. 서 회장의 시선이 대호에게 향했어요. 눈물이 주름 사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자네가 피가 섞인 나보다 천배만배 위대한 아비였어. 노인의 어깨가 들썩였고 통곡이 터져나왔어요. 그 소리가 병실 문밖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이 무릎을 꿇은 할아버지의 어깨를 부축했어요. 여위어 뼈가 만져지는 팔을 잡아 천천히 침대 위로 올렸습니다. 서 회장이 손자의 손목을 잡았는데 7년 전 파티장에서 외면했던 바로 그 손이었어요.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아버지의 손등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원망도 추궁도 서운함도 꺼내지 않았어요. 서 회장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서 회장이 눈물을 닦으며 대호를 바라보았어요. 자네의 아버지 이름이 황정수라고 했지? 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집안이 자네 집안에 씻을 수 없는 빚을 졌어. 명예회복은 내가 반드시 책임지겠네. 서 회장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네. 대호가 기다렸습니다. 지훈이가 유학을 마치고 경영자가 되어 돌아올 때까지 자네가 임시 대표이사를 맡아 이 회사를 지켜주게. 내 손자의 가장 완벽한 방패가 되어주길 바라네. 대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말단 운전기사로 들어와 7년을 버틴 남자에게 같은 회사의 최고 경영자 자리가 건네진 순간이었습니다.
대호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맡겨주십시오. 며칠 뒤 대호는 혼자 차를 몰고 도시 외곽의 작은 공원묘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황정수, 이름 석자가 빗물에 젖어번들거렸어요. 대호가 무릎을 꿇고 잔디 위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바람이 묘비 주변의 잡초를 흔들었고 어디선가 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셔도 됩니다. 당신의 이름은 깨끗해졌어요. 대호의 입이 소리 없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7년 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주주총회장에서도 수진 앞에서도 지훈 앞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묘비 앞에서야 비로소 터진 거였어요. 대호의 어깨가 한참을 떨렸고 빗방울이 하나둘 묘비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면이 바뀌었어요.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보스턴행 비행기가 뜨는 날이었죠. 아침부터 굵은 비가 쏟아졌어요. 저택의 넓은 마당에 검은색 세단이 서 있었고 대호가 트렁크를 열어 지훈의 대형 가방을 실었습니다. 대호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오랜 임무를 완수한 후련함과 아들을 떠나보내는 것 같은 헛헛함이 한꺼번에 스며든 얼굴이었죠. 지훈이 우산을 쓰고 현관을 나섰어요. 세단 뒷좌석 문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멈추었어요. 손잡이를 잡은 채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쓰고 있던 우산을 바닥에 집어던졌어요. 쏟아지는 빗속 아스팔트 위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호가 놀라서 달려왔어요. 도련님, 뭘 하시는 겁니까? 하지만 지훈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품속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하버드 합격증 원본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어가는 그 종이를 양손으로 정중히 들어 올렸어요. 기사님, 지훈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나왔습니다. 그 여자가 제 세상을 짓누르고 있을 때 기사님은 제게 숨 쉴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이 지훈의 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 종이가 제 합격증이 아닙니다. 제 진짜 합격증은 기사님이에요. 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7년 전 그 밤 패딩으로 감싸 안았던 작고 차가운 몸이 이 빗속에서 겹쳐 보였거든요. 대호가 지훈의 어깨를 두 손으로 꽉 쥐었어요. 일으켜 세웠습니다. 빗물이 두 사람의 정장을 적셔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제 임무는 당신을 출발선에 세워드리는 것까지였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지만 끝이 살짝 흔들렸어요. 이제부터의 진짜 세상은 도련님 두 발로 걷고 부딪히고 깨지면서 개척해야 합니다. 대호가 한 발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십시오, 도련님. 지훈이 대호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나의 단 하나뿐인 형이자 진짜 어른입니다. 나이도 신분도 핏줄도 달랐던 두 사람이 빗속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대호의 넓은 등 위로 빗물이 쏟아졌고 지훈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7년의 무게가 그 포옹 안에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훈이 몸을 떼고 세단에 올라탔어요. 문이 닫혔고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호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멀어지는 차를 지켜보았어요. 빗줄기가 더 굵어졌지만 우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차가 철문을 지나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대호가 몸을 돌렸습니다. 숙소로 향하는 길에 걸음을 멈추었어요. 낡은 기사 숙소의 현관 앞. 7년을 함께한 그 좁은 방의 문고리가 빗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대호가 몸에 걸쳐져 있던 낡은 운전기사 유니폼 재킷을 벗었어요.
기름때와 땀이 밴 그 재킷을 문고리에 걸어두었습니다. 미련 없이. 그리고 숙소 안에 걸려있던 새 옷을 꺼내 입었어요. 서 회장이 보내준 비스포크 수트였습니다. 어깨 선이 정확히 맞았고 감색원단 위로 빗방울이 구슬처럼 굴러 떨어졌어요. 대호가 마당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먹구름 사이를 뚫고 비행기 한 대가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대호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활짝 웃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어깨에서 힘이 빠진 편안한 미소가 비에 젖은 얼굴 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먹구름 너머로 사라지는 비행기의 꼬리 불빛이 점점 작아졌고 빗소리가 마치 웅장한 오케스트라처럼 마당을 가득 채웠어요. 대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당당하게 돌아섰습니다. 걸어가는 등 위로 빗물이 흘렀고 새 수트의 어깨 선이 단단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등을 내밀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세상이 바보라 불러도 단 한 사람만 믿어주면 사람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포기하지 않은 어른 하나가 한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살포시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어드릴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마음이 분명히 전해질 거예요. 언제나 당신의 마음과 함께하고 싶은 인생 마음이었습니다.